누구야? 트럼프 대통령 업무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업무론자냐? 여러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테슬라니, 스페이스X니 주식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재산이 1100조를 넘었다. 뭐 대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 중에 부정선거라는 걸 빼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제입니다. Massive voting fraud uncovered. 대규모의 투표 사기가 드러났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지각 변동을 겪을지, 전 세계가 어떤 지각 변동을 겪을지, 한국의 부정선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러날지,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여러분. 돈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전 세계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링크를 통해서든 본인의 사조직을 통해서든 정권에 일론 머스크랑 친한 사람이 있던 간에 부정선거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목표는 투표자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다. 불법 투표를 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수입하는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은 뭐 서슴없이 했고요.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의 통로가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 해리스 정권은 부정투표자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가짜뉴스니 음모론이 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덧지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사실로 밝혀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은 많게는 1년에 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발급받았고 200만 명이 불법으로 그 중에 상당수가 유권자 이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 2024년에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글이 누구 거냐? 마이크 벤츠라는 분입니다. 마이크 벤츠는 트럼프 1기 때 국무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 민간에서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이제 유력 인사입니다. 마이크 벤츠가 한 말을 일론 머스크가 옮기면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은 2020년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2020년에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로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2020년 부정선거는. 바이든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법으로 이길 때에 11,779표 차로 이겼는데 지금 이제 5년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을 한 것은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조지아주가 왜 중요하냐? 조 바이든 지가 지다가 갑자기 개표가 중단됐잖아요. 조지아가.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까스로 11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습니다. 미국 선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돌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미국 선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각 주의 핵심적인 카운티 한두 개만 장악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애리조나는 메리코파 카운티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풀튼 카운티에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풀튼 카운티만 장악하면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다 따먹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카운티를 다 먹을 필요가 없다고. 모든 그 넓은 곳에 다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지만 저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인간들한테. 여기서 바이든이 38만 표, 트럼프 13만 7천 표. 근데 뭐다?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됐다 안 하나. 풀튼 카운티 안에서만 이런 게 적발됐으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 안에서 나온 거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나 이제 2020년에 모든 부정선거 사례들 다 수사해야 되니까 각 주는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 다 내놓으죠. 투표지 실물 투표지 내놔. 그때 썼었던 전자2 개표기 내놔. 근데 풀튼 카운티가 계속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못 내놓겠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한 용감한 시민이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소송을 하니까 주무장관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야야 조지아 선관위 너네 뭐 자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전자 개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이것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전투표 기간에 각 날 11월 1일, 11월 2일에 사전투표를 했으면 각 날에 A라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마감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몇 날 며칠에 A라는 전자개표기에서는 몇 개 투표용지가 집계가 되었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는 4,600개가 집계됐음. 숫자 줬고 2명 참관인 더 불러가지고 3명이 사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 투표지가 이 개표기를 통과해서 마지막 수개표를 통과했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인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개표를 하고 있는 투표 용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그게 31만 5천 개가 된다니까 그게. 그럼 이제 아다리가 다 맞는 거죠. 아, 해킹은 베네수엘라가 했을 수도 있다. 가짜 투표지가 어디서 왔다. 이것도 FBI가 다 밝혀냈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내부에 누가 이런 걸 했냐? 이거 다 나왔네 이게. 사인을 일부러 안 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산 조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망볼리가 안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게 최근에 선관 입장 아닙니까? 국정원이 가능하다 다 밝혔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투표지를 들이붓는지를 우체국을 봐야 되는데 우체국은 아무도 몰라. 그럼 거기를 까보자라는 게 그 수순 아닙니까? 증거는 다 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한다는 게 지금 한국도 부정선거가 지금. 미국은 다행히도 그걸 하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이상하다. 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졌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조지아에 전화 걸고 야 선거 결과 다시 한번 체크해봐 했다고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한 트럼프와 그 내란 일당들 해가지고 여기 변호사들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 보내려고 머그샷 찍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조지아 사건이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옳다는 게 또 입증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스타트 스틸 외치고 5년 동안 싸우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건데 음모론자니 무슨 내란이니 그렇게 했던 게 미국의 좌파 언론인들 그런 집단 아닙니까 FBI랑. 자 당시 2020년에 11월 3일에 풍경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보세요. 56.3 대 42.7. 온두라스도 보면 이기고 있는데 막 스탑되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근데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어요. 딱 까보니까 트럼프가 쫙 앞서 나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주변 건물에서 파이프라인 터져가지고 조지아 선거가 스탑이 됐다. 이것도 테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개표 중단시키려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펜실베니아도 스탑이 되고 애리조나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넘어가고 네바다도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네 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11월 3일 날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까보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이기는 걸 다 나오는 거라. 다른 주도 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조지아처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을 동동 구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무장관이랑 주지사한테 전화를 걸고 했고 그걸 이제 뭐 내란으로 몰아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좌파들이. 당시에 언론사도 나가가지고 이게 개표 상황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바이든이 점점 이제 격차를 따라잡는 거라. 보면은 42.7%에서 갑자기 바이든이 48.3%가 되고 조지아에서 이기게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풀튼 카운티 안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풀튼 카운티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서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되면 이게 올라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일도 아니지 이거. 가짜 운전면허증이 얼마 많은데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장면이고 페더리스트라는 이제 매체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미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개인이에요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척결 운동을 하는 분인데 데이비 크로스라는 사람이 3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거 투명성 운동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열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표 집계표에 대한 테이프에 대한 사인이 없었다. 테이프가 뭐냐면은 각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몇 개가 통과되었는지 숫자를 줬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개표가 마감됐기 때문에 설정값을 빵으로 바꿔놔야 11월 2일에 개표를 하는 것도 0에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장면 갖고 왔는데 선거 사무원이 오늘은 여기서 개표가 끝났고 프린트를 뽑아서 이게 테이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몇 표가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을 위해서 설정값을 빵으로 바꾼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양측 참관인이 와서 같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합법적인 전자개표기에 표가 통과됐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해수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정투표지기 때문에. 풀튼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주는 엠 브럼버라는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선거 중간 인증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인증표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31만 5천 표가 부정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거의 입증이 된 겁니다. 불법으로 마지막 개표 현장까지 표가 왔다라는 거 입증이 됐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산조작,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가짜 신분증 중국, 한국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내부 조력자. 그러면 풀튼 카운티에 많은 31만 5천 표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비중을 보면은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전 투표를 32만 명이 했대. 근데 이 중에 31만 5천 표가 부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발견됐으면 이거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좌빨들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미국도 그렇게 이렇게 동의했던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죽기 싫어 이러면서 막 우편 투표하고. 근데 이게 어느 중간에 납치가 되고 새로운 투표지로 바꿔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여기가 들이부었거나 그냥. 코네티컷은 아예 CCTV에 찍혔잖아요. 들이붓는 거.
전체 37개 투표소 중에 풀턴 카운티 안에 36개 안에서 이러한 사인 절차가 없었다. 이거는 그냥 광범위하게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를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은 미국의 부정선거는 항상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타락했을 때 이게 조력자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몬타나에서는 이미 중복 투표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이 테이프라고 하는 중간 확인 절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몬타나에서는 그걸 안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투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집계된 사례가 이미 발견된 적이 있다. 이게 몬타나에서 이미 이런 데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설정값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11월 1일에 10,000표를 받았는데 이거를 설정값을 빵으로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 날에 표가 얹어지면은 2,000표만 더해졌는데 이게 2,000표가 아니고 12,000표가 된다니까. 그럼 더하면은 이게 12,000이하고 22,0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가 몬타나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로스라는 이 선거 규명 운동가가 15,800불을 들여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풀턴 카운티로부터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투표를 하는 게 불가능한 시간대인 새벽 2시 9분경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장난질 한 거죠, 누군가가 여기다가. 우리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시에 풀턴 카운티는 이러한 선거 결과를 인증해서 주무장관에게 보낼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근데 그거를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그냥 올려보내서 선거인단 확정됐다고 얘기했고, 마이크 펜스가 뭐 매수가 됐는지 본인도 뭐 그런 걸 했는지 그냥 인증 절차 밟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게 구체적인 게 지금 다 드러났지만 당시에 정황 그때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럼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란인가요? 아니면 이게 내란인가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하는 게 내라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아요. 법무부의 선거 자료 공개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 대해서 각 주에다가 선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지아주도 이런 거를 풀턴 카운티, 정확하게는 풀턴 카운티가 투표 용지와 절취선과 봉투와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 했는데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부정선거 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풀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캔드, 그러니까 3,000표가 두 번 중복돼서 스캔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막장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월 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에서 이때까지 취합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정치인이 이제 격변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더 완강하게 저항하는 좌파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났으니까 보수가 이제 통합하자 이런 그림도 나올 것이고,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런 그림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규명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3선을 허락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두 번째 당선을 뺏긴 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내부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는 윤곽이 나오고 있으니 외부에서 누가 전산 조작을 하고 침탈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조사가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피해자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피해 사례가 많으니 미국이 더 광범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부정선거 사례들을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된 것이 어쨌든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큰 게임이기 때문에 백악관 내부, FBI, CIA 내부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중국共产党万岁！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기나고 넘어가겠다. 뭐 그럼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손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지폐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 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됐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 용지로 출력하는 사전 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측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아니,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 네네. 제가 그 권한을 계속 촬영 중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네.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자르다가 만 거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카운팅가. 이것도 네. 홍련 이동이네요. 네. 이것도 홍련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그 홍련 이동.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댄너리풀이 측면에 붙어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방금 백내리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뜯어봅니다. 네, 뜯어볼게요. 이건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새 지폐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0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선관위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검표 전후의 표 차이도 279표나 났지만 이를 문제 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재검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면은 가만 안 있겠죠. 재검표장에서 무수히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봉을 하는데 특히 사전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스캐너가 다시 인쇄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게 뭐냐면, TMP 349에서 프린터에서 투표지가 나오면 남점이 점막이 프린터가 풀어진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파주권은 없어요. 망점이 없어요. 다 뭉그러졌어요. 이게 프린터에서 뭉그러질 수가 없거든요. 프린터 아무리 잉크를 막 더블 친다고 해도 뭉그러질 수가 없어요. 박용찬 후보, 지금 당협위원장께서 그때 증거 보전 때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한 후에 이렇게 칭칭 감고 도장을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재검표를 하러 가면 반드시 비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갔던 거죠. 가서 대조를 해보니까 유관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짜 투표지를 다 갖다 놓고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재검표에 늘 임해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투본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 고발인 진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없는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 중지한다.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을에 관외 사전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여기 뭐 점이 찍힌다든가 뭐 티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죠.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해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춧잎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3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일련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거기에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죠. 롤 끝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할 사무원이 있을까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일장기 도장은 송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 투표지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투표용지라면 좌우 여백이 균등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부터 보시죠. 투표용지의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들면서 이게 유조 투표지 대량 인쇄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 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폭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 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술 더 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제입니다. 조금 전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랑 부분이 인쇄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춧잎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춧잎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유조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재연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죠.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곡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곡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 사무원이 2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 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불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춧잎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낱장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의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용지 2장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촌 이동 투표로 경우에는 투표로에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됐는데 관리가 날인 없이 약수무장이 나갔다. 또 그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한 장이 나갔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 때 나온 금촌 이동 이투표소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 된 투표지가 아니냐.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그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배후 해킹 조직이 미국 민주당의 전산 시스템을 잇따라 해킹한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게 CIA 등 정보기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둘러싼 해킹은 국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죠. 우리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2020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들이 이 호시탐탐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해킹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양민철 기자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의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든 기술적 가능성을 두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했는데 그 결과 투표와 개표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언제든 북한 등 외부의 침투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관리 시스템은 해킹으로 유력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나 투표 여부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 투표용지도 무단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철저히 관리돼야 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표 결과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도 국정원이 통보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고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엔 선관위의 한 인터넷 PC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선거망 등 내부망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선거의 제도적 통제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취약점만을 점검한 것으로 과거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연결짓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내부 조력자가 다수 가담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며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검했는데 해킹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말대로라면 투개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대외비 문건 등을 해킹한 것으로도 확인됐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해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기로 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이전까지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정치적 논란의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7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못했던.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 점검을 한 결과 관리가 부실해 선관위 사이버망을 해킹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내 설치된 통신 장비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해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표 시스템에 접근하는 접속 패스워드도 초기 값으로 이용해오는 등 관리가 부실해 투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1년 4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대외비 문건과 PC에 저장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이행을 하려고. 자, 망분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업무론자들하고 저런 이다리 의원이 망상에 있나 전혀 아닙니다. 원래 우리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할 때 연결 안 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사전 투표 전날 모의 시험하는 날 하고 사전 투표 이틀. 그죠? 그 이틀에 만약에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조직들이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때 해킹하면 우리는 뚫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망분리가 지금 불안하다. 보완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과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선거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망분리로 보안을 유지한다 알려져 있고 선관위 역시 과거 망분리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 증언했었는데 이번 국감으로 선관위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선관위 서버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날 보안이 그대로 뚫리게 되어 있어 부정선거나 해킹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 해외 해커들이 한겨레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행안부의 온나라 내부망과 외교부를 해킹하였고 올해 스테 유심 정보 누출과 소액 결제가 중국 해커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세력의 사이버 첩보전이 한창인 가운데 선관위는 과거 국정원 점검에서 보안점 수 30점대 판정을 받고 비밀번호를 12445로 하는 등 보안이 허술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선관위 유튜브 채널에 부정선거의 배우로 지목되는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의 다큐멘터리를 올리는 등 친중 논란이 일었고
또한 부정채용 1200건을 기록한 비리의 온상으로서 과연 선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지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나눴던 대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거망 망분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애설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자, 망분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그 모의 시험하는 날 하고 사전투표 이틀 그때만 얘기될 그 이틀에 만약에 어떤 조직들이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때 해킹하면 우리는 뚫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망분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망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틈을 없애야 됩니다. 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망이 연결이 돼 있는데 얼마든지 부정선거 할 수 있죠. 하필 왜 사전투표할 때만 망을 엽니까? 이건 부정선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라는 부정선거를 인류의 운명을 건 세계 제3차 대전에 가까운 전쟁의 일종이라는 것, 이런 입장을 가장 앞서서 말씀하신 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무도 수사를 못하게 됐다. 수사를 못하게 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 무서운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범인 다 알고 있어요. 조혜주, 이해찬, 윤호중, 고한석, 양정철, 남민우, 그리고 이재명도 다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했거든요. 다 범인이라고요. 근데 검사 판사가 다 매수돼서 대통령까지 감옥을 집어넣는데요. 그것도 자범 수준으로 어떻게 영장을 칩니까? 대통령이 말해도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명부를 못 보는 나라가 됐느냐? 그 비밀이 A웹에 있습니다. A웹. A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그래서 줄여서 A웹. 딱 들으면 그 국제기구 같잖아요. 근데 국제기구가 아니거든요. 조약기구가 아닌 징표가 뭐냐면, 조약기구는 조약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일정하게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이 90% 이상 돈을 다 내는데요. 사실 거의 100%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A웹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누가 발의를 했고 사인을 했느냐? 새누리당. 지금 치면 국민의힘. 그냥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경북 구미의 김윤환 의원의 동생 김태환,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집안은 경북 선산 구미의 정치 명가예요. 그 김태환을 로비를 해서 발의한 법이 A웹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선관위 연수원 국가의 땅에 사단 법인인 A웹이 전시관도 갖고 있고 숙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세금을 들어붓는 A웹이라는 특수기구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단 법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부정선거 문제는 중국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산당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깨뜨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선거 얘기를 안 하느냐? 압도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 딥스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국, 하웨이가 2006년에 합작을 해서 오리노키아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깔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이 한국 다산그룹과 독일 지멘스 그리고 핀란드 노키아와 손을 잡고 공격적으로 통신 장비 사업을 키워놔서 사실은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게 바로 하웨이죠. 그 하웨이망이 선거 때마다 지금 뜨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선거할 때 여러분 다 보십시오. 휴대폰. 하웨이망이 막 뜹니다. 그래서 지금 미르는 왜 성남에 있으며, 다산은 왜 성남에 있으며, 심지어 백업을 하는 황금 MDS 왜 성남에 있어요? 왜 원조 민혁당 김영하는 성남에 먼저 지방선거에 진출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민혁당 정치 세력화가 시작된 곳은 1995년 성남입니다. 수원민구에 다 적혀 있어요. 이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뒤에 어느 분 총장님한테 답변 주시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된 뒤에 선거권을 얻게 되죠. 그렇죠, 총장님?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이 해외에 2년 안으로 머물다가 투표일이 임박해서 입국을 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모르신다는 거 의외인데요. 네. 이거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원정투표라고 부릅니다. 이 불신을 굳이 선관위가 자초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실거주 의무화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 실거주 의무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확인해서 답변 드린다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이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실시가 된 지가 지금 20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거주 의무를 아무도 모르고 계시단 말입니까? 총장님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요. 하여튼 뭐 명부 작성은 이제 99 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명부 작성은 외국인 등록이고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검토하실 사안이 아닌데 20년이 넘는 줄로 검토가 뭐가 입니다.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속 사전투표의 그 도장 찍는 문제, 공직선거법 158조는 이렇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왜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이 법에서 만들었을까요? 취지가 뭐였을까요? 그냥 인쇄하여 배부한다 대신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라고 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이거. 정확한 투표용지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고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이. 이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성경 같은 구절이에요. 한 조항 한 조항 외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취지가 뭐예요? 무슨 가능성 때문에 도장 찍으라는 겁니까? 법에서. 그 종교의 투표용지를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찍어서 이렇게 직접 선거인한테 주라는. 아니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이거 그럼 뺄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이런 논란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건 명백한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이걸 왜 넣는지? 뒤에 계신 간부들 진짜 몰라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걱정은 타당한 거고. 제가 틀렸어요? 사무총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자신의 도장 후 찍은 후 이게 필요 없다는 주장이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필요합니까? 도장을 찍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쇄 날인하는 것도 아니요, 취지만 얘기합시다 먼저. 그 다음에 그 수단적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그 문구는 법에 있는 거 타당성 인정합니까? 필요하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마일드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 근데 이것도 신고와 일벌백계의 대상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선관위 공보관이 전화 와서 20분 넘게 통화했다. 그래서 선관위 이번에 검증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미 다 공개했다고만 하더라. 똑같은 면피성 얘기만 반복한다는 이상이었다. 선관위가 이미 우리 다 공개했습니다. 뭘 공개했는데 뭘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한 적 있어요? 원본? 투표시 이미지 원본 공개한 적 있어? 전자개표기 뻔히씩 받아본 적 있어? 서버 까본 적 있어요? 뭘 공개했다는 거야? 뭘 당신들이 지금 북한한테 2년간 해킹당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뭘 알아요? 뭘 대체 비밀번호 1, 2, 3, 4, 5 하는 인간들이 뭘 잘났다고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더니 까보니까 채용비리 1200건 그 선거 감사나 받아본 적 있냐고 당신들이. 뭘 공개했냐고 공개는. 그러니까 면피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국민들이 실체를 깨달았다는데 뭐 어떤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차별 예산 삭감, 특수활동비 빵원, 검경 특활비 빵원,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국헌 문란 쿠데타입니다 그냥.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출신국가와 무관하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지난 성인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지역 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6년 당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자격에 해당해 유권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의 숫자는 약 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무려 약 1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이 행사하는 표의 수가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줄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비자, 국적, 소득 등 제한 요건을 두고 부여하고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 국가와 영연방 국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로 통합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인접 유럽 국가 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도 국적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소수 북유럽 국가들 뿐입니다. 연방으로 묶여있는 영연방 국가들도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출신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영주권 등의 조건이 충족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는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말라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준 약 13만 명의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졌고 특정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이 외국인들의 표심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한국.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서 그런 거라며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토론 없이 그저 무분별한 다양성 보장이 민주주의라는 착각 속에 버린 실수라고요. 영주 자격을 가진 상태로 3년 이상 체류하기만 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심각한 문제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 측면부터 살펴보죠. 현재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나 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인 거주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 공산독재 체제에 외국인들의 입김을 허용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무려 80%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권자들이 거주국, 즉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특히 중국 국적의 유권자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침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침공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그 일을 자축하고 있죠. 경제적 이유로 한국과 중국은 표면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적성국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해왔고 한국이 중국의 입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노골적인 보복을 가해왔죠. 그리고 그 중국 국민들은 공산독재 체제에 의해 전체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세뇌받아왔습니다. 과연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국 국적자들이 거주국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이익을 우선할까요? 게다가 전 세계에 간첩을 포진시켜 타국 정치에 개입해온 게 중국입니다. 이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스캔들로도 드러난 바 있죠. 그런 중국 당국이 외국인 유권자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 혹은 외국인들이 다수 모여있는 선거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외국인들 중심의 정치연대와 블록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처럼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외국인들 숫자 자체가 많은 지역을 생각해보죠.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이 외국인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겠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은 이익 집단화되고 한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이 이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내 지역 블록화 현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더욱 분열되겠죠. 보셨다시피 외국인 유권자의 숫자는 불과 4번의 지방선거 만에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자국민 유권자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비율로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언급한 현실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뭘 전제로 하나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정치적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경영하도록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투표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영주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살기만 하면요. 1인 1표,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자국민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 국민으로서 높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나라죠. 물론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전에 충분히 논의한 문제이니 차치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투표권이란 국적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한정된 권리입니다.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하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권을 지방선거 한정이라지만 이런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에게도 부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성 설계에 일조하고 싶다면 귀화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렇게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민이 되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투표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구 취급하는 겁니다. 최근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하자는 아젠다들이 나오고 있죠. 그저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겠다는 차원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다문화 정책은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수많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 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인구는 꾸준히 줄겠지만 외국인들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그간 시민적 민족주의에 대해 주장해왔습니다. 내셔널리즘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지만 정치학에서는 이 내셔널리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입니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피부색과 혈통 같은 인종적 요소를 바탕으로 집단 통합을 추구하는 시각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민족주의라고 하면 이 종족적 민족주의 내지는 인종적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에 반해 시민적 민족주의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집단 통합을 추구합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국적 내지는 시민권을 기준으로 국민 대우를 하고 또 같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현행법이 이런 사람들을 동포라는 이유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산다고 국민으로서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는 국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한국인이 외국인과는 차별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공적 담론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명히 구분해 인식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개인 차원에서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시민적 민족주의의 시각이죠. 지금처럼 외국인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다문화 배경의 한국인들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바로 외국인 투표권 문제의 해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 투표권.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자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 즉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특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이 신성한 특권을 싸구려처럼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일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우원지였습니다.